금요일날 PF 찌라시가 돌아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금 PF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하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도 PF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PF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을 저번에 조금만 올랐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작년에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주택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상업용에서 PF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금리에 중독돼서 그런데요. 2008년 리먼이 터지기 전에 한국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7%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견디면서 살았어요. 아파트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부담이 덜했죠. 그 당시 때 서울 아닌 곳에 1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았었거든요. 60% 대출 받으면은 월 이자가 35만원입니다. 리먼이 터져서 집값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갭 투자도 별로 없었고 이자도 낮으니까 견딜만 했죠. 집값이 내려서 좀 슬프네 이 정도였었습니다. 2013년부터 금리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갔죠.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금리까지 가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당시 대비 5배에서 10배가량 오른 곳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대출이자는 1금융권 기준으로 2%대에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 비용도 높았던 게 집값이 커지면은 이율이 낮아도 내는 돈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금리까지 발생하면서 대출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었죠. 중간값으로 7억 아파트를 70% 대출받고 현재 4%로 대출이자 낸다 생각해 볼게요. 매달 163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자를 내려면 집값이 오르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가 될 정도로 거래량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 하한가 마냥 거래도 안 되고 있어요. 싸게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거래까지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피해 누적이 쌓이는 거죠. 신용이 터졌는데 줄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반대 매매로 청산도 안 되고 빚만 쌓인다던가 ELS로 지금 낙인 사태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금도 레버리지로 최대한 당겨서 샀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지금 PF 현장들은 더합니다. 극한의 레버리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에도 완전 자본 잠식이 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인데요. 현금 흐름이 좋을 때는 이자 부담을 버티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좋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대출 이자가 자기 월급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과도하게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PF 현장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었죠. 내수 침체가 빨리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야 뭐 리쇼어링, 부양책, 주택 호황 이런 것들이 오면서 침체를 버티고 있는 거고요. 한국과 상황이 달라요. 개인들도 어렵지만 지금 PF들 문제도 있는데 공사 현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벌려놨어요. 이자가 올라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살인적인데 전국의 현장이 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행사들 돈이 줄줄줄 나가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줄 곳도 한계가 드러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도와줬고 한계가 또 드러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터트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징조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후순위로 빌려준 것부터 문제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면은 증권사가 가장 위험한 대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역발상 투자자예요. 가장 공포스러운 곳이 가장 저렴하다 생각을 해서 실제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어요. 문제는 이게 연체율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까 바닥을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당장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더 바닥을 지켜보고 나서 사도 괜찮겠다 싶은데 그 바닥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PF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을 때 부작용이 가장 적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가 한국의 무역 적자, 신용 등급, 부동산 정책, 내년 총선, 야당 여당, 2년 전에 부동산 거품, 부동산 투자의 세력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미미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책 하나로 해결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질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대개 알고 있는 문제들은 보통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경제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을 때 정부가 대처를 못하면서 벌어집니다. 부동산 연체율만 보지 말고 PF 규모를 같이 보면요. 은행과 보험이 133조 중에서 87조를 차지해요. 그런데 연체율이 1% 미만이에요. 건전했다는 거죠. 5조 가까이 되는 상호금융도 1% 수준이에요. 26조는 여신 전문으로 4% 이하입니다. 저축은행이 4.6%의 10조 규모로 좋지가 않고 증권사가 5.5조 규모인데 17%로 심각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뜻을 해석해보면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가장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해줬고 비싼 이자를
받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후순위 대출이라든가 뭐 브릿지론 또는 영세한 사업장과 연관이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1% 이하인 곳들은 선순위 대출, 우량 사업장에 주로 대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보고 있죠. 제가 보는 투자 기회는 이거였거든요. 우량한 금융기관과 불량한 금융기관이 PF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할인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량한 기관은 별 피해 없이 다시 실적이 성장할 건데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하락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런 괴리를 지금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진짜 PF가 다 터진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증권주랑 은행주만 터질까요? 아마 경제가 망할 겁니다. 저는 한국 경제랑 부동산이 이번 문제 정도는 견뎌낼 체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여러 문제가 엮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총선 전에 해결할 거냐, 총선 후에 해결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총선이 한 4달 정도 남았어요. 빨리 하던가 아니면 총선 이후에 해결하던가 이렇게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투자 타이밍을 재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경제 문제는 정치역학이 걸리면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에 정치가 경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는데 IMF 때 그랬습니다. 시장 경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러 이권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해버렸죠. 우리는 이거를 구조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구간이고 시장 금리는 벌써 1% 넘게 하락했어요. 한국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거고 반도체를 필두로 무역수지 흑자가 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PF 문제가 이제 건강해졌을 때 내년 중반쯤에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그때까지 버티지 못한다라고 볼 경우에는 총선 시기랑 맞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월 달에 해결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총선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총선 후 구조조정을 할 거냐 둘 다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유리한 선택을 하겠죠. IMF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담보로 IMF한테 긴급 자금을 받을 거냐 아니면 고환율이니까 기업들이 무역 흑자로 외채를 갚으면 된다 이렇게 이견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 보면 돼요. 국가가 해결하면은 공이 국가로 가는 거고 무역 흑자를 해결하면은 공이 기업으로 가는 상황이었던 건데 여기서는 국가가 칼을 뽑았죠.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룹끼리 중복되는 기업을 서로 주고받는 빅딜을 했었어요. 금융개방을 해서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한테 팔아서 달러를 조달했고 대량해고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했었습니다. 5개 정도의 대형은행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이로 인해서 살아남은 기업은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대우 같은 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삼성은 애지중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게 됐고 하이닉스는 LG에서 현대로 넘어갔고 지금은 SK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PF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저번에 성공했던 IMF를 이겨냈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은행과 보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심각해지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죠. 증권과 저축은행은 채무보증과 토지담보 대출을 PF를 포함시키면은 대출 금액이 26조, 20조로 폭탄이 커져요. 이 둘은 터트려야 될 것 같아요. 터트리는 방식은 먼저 사업성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폐쇄시키겠죠. 2021년 당시의 사업성이랑 2024년 현재 사업성이 다를 겁니다. 그때는 고분양이 먹혔고 저금리였었어요. 지금은 자재값이 올라서 고분양 으로 해도 마진이 없고요. 금리가 올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성이 망가집니다. 차라리 망해야 되는 곳은 빨리 망하게 해서 PF 전체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하고 사업성 있는 곳만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살려주자는 전략을 쓰겠죠. 우리가 이거를 구조조정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에 보면은 사업성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괴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진짜 이해 안 갔거든요. 그때.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수십억에 분양을 하는데 그게 팔렸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도 팔렸었고 근데 그 가격이 싸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비싼데 그게 잘 팔렸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투자를 못하게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돈은 넘칩니다. 뭐라도 투자하자 이러면서 아파트 비스무리하게 생기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넘치니까 풍선처럼 이색적인 건물에 돈이 들어갔던 거죠. 대출도 잘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 사업성 검토 다시 하면은 타당성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를 맡은 건설사들은 부도 처리를 시키고 PF 대출과 브릿지론을 손실 처리시켜야 되겠죠. 반면에 사업성이 있는 현장은 건설사 재무상태 재점검하고 신용보강 요청한다던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해준다던가 이자를 밀어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만약에 모든 PF 현장을 이렇게 해주면 모럴 해저드가 나는데 사업성이 있는 곳들을 담보를 받아서 신용보강을 통해서 해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건설사 먼저 칼춤을 추고 나면은 이제 증권과 저축은행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본 상태, 악성 PF, 모회사 신용 보강 여부, 알짜자산 보고 재평가를 통해서 파산 처리를 시키거나 모회사의 흡수, 대형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LG카드가 부도났을 때 LG그룹이 LG카드를 지원 안 했죠. 결국 LG카드를 다른 은행이 인수하면서 문제를 해결시켰었습니다. 이렇듯이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 은행이 해결하게 하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위험 대출을 많이 한 증권사라던가 저축은행은 최근 고금리로 순이익이 증가한 은행들이 감자를 한 다음에 유상증자로 인수를 해서 PF 문제를 해결시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규모가 큰 곳은 국가가 나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IMF 때 한국이 현대를 살리고 대우를 죽였잖아요. 국가가 모든 금융회사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증권사인데 레버리지를 최대한 써서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이 높은 것도 있어요. 물론 높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건전하게 한 것들도 있고 후순위로 들어가서 레버리지를 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게 꼭 이게 자본 대비 높다라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열어봐야 합니다. PF로 인해서 증권사가 이제 망하게 되면은 대형 증권사 중에서 여력 있는 곳이 나서던가 대형 은행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를 하나 가져가고 싶어 했었어요. 이참에 싸게 마련할 수도 있겠죠.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해결했던 방식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건데, 피인수 회사의 자본 부채 문제를 국가가 어느 정도 대출, 매각, 보강을 해줘 놓고 감자를 시킨다던가 해가지고 몸값을 줄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사가 자본을 투하해 주는 방식으로 살린다던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증권사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은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게 많지는 않으니까 기왕이면 증권사를 보고 있는데, 한국 증권사 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폭 줄어들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살아남은 증권사는 이제 매출이 증가할 공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산자가 죽은 자의 시체를 먹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잔인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는 다시 기회를 얻어요. 이런 것을 분석하고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투자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은행들한테 국가가 고통 분담을 원하는 눈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은행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은행의 순이익이 좀 깎이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증권주가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PF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을 좀 거쳐야 돼요. 부동산은 천천히 회복한 다음에 나중에 탄력을 받고 갑자기 상승하고, 리먼 이후 때도 보면은 증시가 먼저 상승했고 부동산이 회복하는 데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더 낮은 저금리로 내려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주가 먼저 힘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은행주가 인수를 한 다음에 부담을 반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은행주들도 미국 은행주처럼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경기의 확장, 그리고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PF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좀 은행주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 배당 성향 확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 같고, 증권주는 증시가 좋아야 되고 금리도 좀 낮아야 되고 새로운 투자 먹거리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증권주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PF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옵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